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를 받아들인 몸의 저주를 각인시켰다. 나는 이상한 방에 갇혀 있다. 정확히 20명이다. 아무런 색도 없는 흰색 밀실. 너무나 비좁다. 20명 개인이 모두 엎드릴 수도 앉을 수도 없는 곳이다. 20명 모두가 흰색 옷을 걸치고 있었다. 서로가 몸을 붙이고 빈틈없이 서 있는데 몸을 뒤척일 수도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다. 이상하다. 20명 모두가 스스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덫 없이, 이유 없이, 자신에 관한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 누군가 우리들 20명을 만들어내고 그냥 밀어넣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갇힌 이유도 모른다. 단정 지어본다면 우리가 여기 갇힌 이유 그 자체도 그냥인 것이다. 의문도 반발도 없다. 우리는 그냥 이 밀실 안에 있을 뿐이다.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건 나만이 아닌 것 같다. 그냥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다. 옆에 말을 걸어보니 그 또한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해왔다. 전혀 아무것도.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우리 20명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밀폐된 공간 속에 갇힌 것이다. 너무 많이 써 있어서 지치지만 앉을 공간도 없다. 그런데 그때였다. 거대한 무언가가 우리 중 하나를 잡아갔다. 아무 구멍이나 입구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방의 천장이 불쑥 열리더니 이내 방이 뒤집힌다. 천장 열린 곳으로 한 명이 떨어졌다. 저항할 수 없다. 언제 또 문이 열리고 누군가 잡혀갈지 알 수 없다. 다행히 나는 문과 가장 거리가 먼 곳에 있다. 두렵다. 수없이 잡혀가는 이들, 자비는 없다. 첫 번째가 희생된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문이 열린다. 그 전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갑작스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6명이다. 20명이나 되었던 우리는 이제 넉넉한 공간 속에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지 않다. 편안할 수 없다. 그래, 내 차례다. 나 하나만이 남았다. 다시 방이 뒤집어진다. 구석에 비스듬히 자리 잡고 앉아있는 나는 입구로 쉬 떨어지지 않는다. 방이 한 차례 요란하게 흔들린다. 나는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다. 더욱더 모서리를 꽉 붙잡는다. 찌릿. 방이 부서져 나간다. 문이 있던 곳이 허무하게 뜯겨져 나갔다. 어둡다. 검은색의 무언가가 나를 잡아 끄집어낸다. 앞서 19명이 겪었던 것들을 이내 나도 겪는다. 그들 중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내게로 다가오는 내 목골에 무언가를 나는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뜨거운 아주 뜨거운 무언가를 선사하고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불이다. 발끝에 불이 붙었다. 끔찍하다. 몸이 타들어간다. 발끝부터 서서히 나를 태운다. 뼈 한 조각, 살점 하나조차 남기지 않고 증오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나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나를 떼감싸마 웅장하지만 초라한 불길을 본다. 피부가 쭈그러들고 이내다 타들어간 부분은 채가 되어 바닥으로 서서히 떨어진다.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이내 허리까지 타들어가는 동안 내 의식은 멀쩡하다. 나는 생각한다. 이 저주스런 고통을 선사한 이들에게 똑같이 되돌려 주겠노라고. 비록 타들어가는 잔연이 될지라도 이 미움과 증오를 담아 기필코 복수를 하겠노라고. 나는 사라졌다. 만족한다. 나를 받아들인 그의 몸의 저주를 깊숙이 각인시켰으니까. 비록 담배 한 갭이었을지라도. 두 번째 이야기. 중국의 명문대학에 일어났던 실화. 지호와 우주는 같은 방 룸메이트다. 지호와 우주는 각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의대로 입학하였고 각자의 학교 학부에서 좋은 성적으로 소위 전국 3위 아래 드는 학교의 의대 석사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그리고 둘은 룸메이트가 되었다. 성적은 지호와 우주 모두 좋고 우수한 인재였으나 둘 중에서도 지호가 우주보다 성적이 약간 더 좋았다. 또한 지호는 자신의 실력을 자기 스스로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남들에게도 쓸 줄 아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그리고 그런 지호를 우주는 시기했다. 어느 날 지호와 우주는 운동을 끝내고 집에 와서 바닥에 늘어지게 누웠다. 지호가 물었다. 우주야, 너 혹시 물 있냐? 아니, 없는데. 음료수 깜박하고 안 사왔다. 응. 그래.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방에 정수기 하나 갖다 놓자. 정수기 있으면 물 사올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러나 우주는 지호의 말은 항상 듣기 싫고 반대하고 싶었다.
정수기 필요 없어. 그냥 물 사오면 되지 정수기 다 돈 낭비야. 이렇게 서로 말이 오고 가다 결국엔 말싸움에 이르렀고 결국은 지호 혼자 정수기를 사서 집에 들여놓기로 했다. 그리고 물도 스스로 지호 혼자 스스로 사서 정수기에 올려놓았다. 운동을 좋아하는 지호와 우주는 서로 운동이 끝나고 집에 오면 목말라 했고 우주는 운동이 끝나면 힘들고 지쳐 물을 사온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럴 때면 지호는 우주에게 와서 물을 좀 마시라고 권유했고 지호는 그런 우주의 권유를 들은 채만 채했다. 학과에서도 항상 우주는 지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퇴화라고 잘 어울리는 성격인 지호에 비해 우주는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했고 학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평탄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우주는 자기와는 다른 지호를 보며 위화감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지호와 우주는 해부 실험 및 화학약품 실험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이 수업은 위험한 약품들을 다뤄야 하는 실험이니만큼 스트레스도 많았다. 둘은 방으로 오자마자 뻗었다. 아, 잘 잤다. 지호는 눈을 떴다. 늦은 밤이었다. 주위를 보니 우주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우주 공부하냐?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싱거운 놈이라고 지호는 혼잣말하며 다음날의 과제를 준비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지호는 평소처럼 간단한 아침을 먹고 세면세족을 하고 모닝물 한 잔을 마시며 학교로 향했다. 아침 수업은 지호에게 참 쉬운 것이었다. 이번 과목은 진짜 A다. 이번 학기 끝나고 시골에 무료 의료봉사 가야지라고 갖가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 뒤 바닥에 속 안의 모든 것을 개어냈다. 개어도 속이 풀리질 않았고 결국 지호는 그대로 쓰러졌다. 괜찮니? 뭐야?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은 지호의 주위 사람들을 조사했고 결국에는 범인을 잡아냈다. 범인은 우주. 살해 방법은 정수기에 있는 물에 독극물을 집어넣어 살해. 살해 이유는 나보다 뛰어나서. 세 번째 이야기, 엑소시즘. 케이블 방송에서 보면 무속인이나 도사님들의 엑소시즘 살해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초등학교 3, 4학년 즈음 되었을 겁니다. 저희 가족 중 엄마를 제외하곤 모두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그냥 교회는 일요일이면 가서 1시간 반 시간 때우는 정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평일 오후 초등학교 하교 후에 집에 오니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등등 몇몇 분이 저희 아버님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모여 어디론가 가는 걸 궁금해서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무작정 뒤따라갔습니다. 20분 정도 걸어 산비탈의 집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 아시죠? 이미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집 주위에서 모여서 미친 여편네라고 어쩌면 좋냐고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경찰도 2명 밖에서 대기 중이더군요. 목사님이 자기 신도라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경찰 아저씨가 조심하라고 칼 들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허름한 집이기도 하지만 방으로 들어서니 지린내 똥냄새, 분유 냄새가 뒤엉켜 헛구역질이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눈 시뻘건 여자가 러닝셔츠 반쯤 찢어진 걸 입고 젖은 한쪽이 다 내보이고 한 손에는 우는 애를 다른 한 손엔 시카를 들고 이 샹놈의 새끼들 들어오면 다 죽여본다 개새끼들 이라고 욕을 막 합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헉하고 한 발 물러섰고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 부르고요. 찬송이 끝나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여자의 이마에 가져다 대고 네 이놈, 성 물러나가거라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어떤 구절을 막 쏟아내십니다. 정말 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칼로 여자가 자기 팔을 막 그어댑니다. 식칼이 묻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피가 막 튀고 그러진 않고 흐르는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 보고 팔 잡으라고 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 젖먹이 아기를 낚아채서 밖으로 나옵니다. 안에서는 여자가 막 고래고래 욕을 질러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얼굴 없는 남자의 시체 위. 내 이름은 최성철, 22년 살아오면서 평생 여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불쌍한 놈이다. 중학교 때부터 쪄은 살들이 몸 덕지 차지해버렸고 결국 호흡을 방해할 정도로 지방이 달려있다.
고등학교 때 심하게 난 여드름 흉터 자국에 키는 170 아래를 믿더니 당연히 여자들이 꼬일 리가 없다. 어쩌어찌해서 대학교를 오긴 왔는데 학기 초 서로 눈 맞추면서 연애하기 바쁜 이때 나는 여지껏 내게 말 걸어주는 여자 한 명 없었다. 내게는 매일 집 안에 틀어박혀서 홀로 자위에 빠지는 시간만이 유일한 유희였다. 야, 성철아 너도 와서 같이 놀자. 대학교 MT에서 마저 나는 소외된 존재다. 그나마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민수가 나를 불러주지만 위산일 뿐이다. 저 역겨운 자식. 저 잘생긴 자식이 나를 이해한다는 듯 구는 것이 더 가증스럽다. 순식간에 여자들 사이에 소리 없는 불쾌한 눈짓이 번졌다. 내가 대꾸하지 않자 민수는 머쓱하게 다시 고개를 돌린다. 선배, 성철이 오빤 부르지 마요. 왜? 오면 땀 냄새 난단 말이에요. 모여서 게임을 하는 사람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 야, 넌 선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라고 누군가 대꾸한다. 뭐 어때서? 지가 자초한 일인 걸 자기가 좋아서 저렇게 사는 거 아냐? 맞아, 맞아. 걷잡을 수 없이 사례가 치밀어 오른다.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힘겹게 밖으로 걸어 나간다. 깔깔깔, 나간다 나간다. 야, 들은 거 아냐? 무슨 상관이야? 적어도 저 안에 있는 걸레년들의 수다를 들을 필요가 없어졌으니 밖으로 나오자 한결 나은 기분이 든다. 눈을 감고 상상을 한다. 버드 하나를 집어들고 여관 안으로 들어가서 모두를 찢어 죽이는 짜릿하고 기분 좋은 생각을 한다. 항상 위선적인 모습으로 가장한 민수 녀석의 얼굴 가죽을 도려내는 거야. 이렇게. 참 생각 한번 살벌이 하는 놈이구만. 깜짝이야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 평범한 노인이 보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대꾸하자 노인이 갑자기 퉁명스레 대답했다. 내 놈머리다. 내 놈 생각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고든 놈은 못 되는구나. 어디서 나타난 건지 노인은 머리가 돈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방금 떠올린 생각 때문에 조금 묘한 기분으로 노인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대답할 말을 찾았다. 도에는 관심 없다고 해야 하나. 있지. 사람 봐가면서 돌팔이 취급해. 인서가 난 그런 머저리가 아니다. 이 노인이 불현듯 내 생각을 꿰뚫어 본다는 느낌이 들자 나는 자연스럽게 경계를 취하게 되었다. 당신 누구야? 누군데 여기 와서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미친 거 아냐? 천지에서 음양하빌의 이치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적진 않으나 내 꼴은 정력이 없는 놈보다 더 못나면 못났지. 잘난 것이 없지 않느냐. 노인의 말투에 담긴 것은 명백한 조롱기였다.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기분에 나는 소리쳤다. 이 미친 영감탱이가 어디서 잡소리를 짓거려대는 거야. 흥분한 나머지 퉁퉁한 목살이 부르르 떨린다. 전신에서 땀이 디오듯 나기 시작했다. 에이 썩어 문드러질 놈. 내 알아서 쓰던 말던 맘대로 해. 노인은 뭔가를 내게 던졌고 운동신경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는 잡지 못하고 그대로 얼굴에 맞고 말았다. 이런 망할 영감탱이가. 씩씩거리면서 난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 어디에도 없었다. 귀신마냥 그 늙은 노인네는 사라져버린 것이다.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자가 무엇이든 간에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홀린 것 마냥 노인이 내게 던진 물건을 집어들었다. 바카스만한 흰 병 안에 투명한 액이 담겨 있었다. 병 밖에는 흰색으로 어설프게 사붙인 설명서가 있었다. 위인화. 우습게도 나는 병을 버리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냥 버리기에는 노인과의 만남이 너무 꺼림칙했기 때문이었다. 끼익 덜컥 다녀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다. 홀로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로 방과 후 내게는 이 시간이 빌라 사람들이 모두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바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헉헉헉 컴퓨터 스피커에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볼륨을 최고로 틀어놓고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영상을 보며 난 손을 마구 흔들었다. 비만인 몸에 살들이 출렁거리며 요동치고 온몸에 땀이 축축히 밴다. 잠시 뒤 절정이 지나가고 난 침대 위에 축 늘어졌다. 항상 그렇다. 한 차례의 자위가 끝난 뒤에는 끝없는 자기 혐오가 이어진다. 땀에 젖은 채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내가 한없이 역겹다. 다른 자식들은 여자친구와 모텔을 갔다는 둥, 키스를 했다는 둥 서로 떠벌리듯 자랑하는데 난 이 조그만 골방에 틀어박혀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 구토가 나올 것 같다. 침대 위에서 뒹굴다 보면 가끔 주머니에 무언가 들어있는 옷가지 위에 누울 때가 있다.
민기적 바지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보니 낯익을 글자가 보인다. 외인화. 새삼 내가 이걸 왜 가져왔는가 어이가 없었다. 고웃음 한번 치고 집어들고는 쓰레기통으로 향하는데 쓰레기통 아래 커다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였다. 깜짝이야. 엄마가 약을 안 뿌리셨나. 기웃기웃거리면서 바퀴약을 찾자니 귀찮다는 생각이 왈칵 든다. 저 커다란 놈을 밟아 죽이기도 끔찍해서 고민하는데 손에 들고 있는 약병이 문득 눈에 띄었다. 뚜껑을 열고 가만히 내려다보니 물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냄새를 맡아 보아도 별 특이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뭐야 이거 그냥 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동안에도 커다란 바퀴는 도망갈 생각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발을 굴러보아도 움직이지 않자 이내 이것이라도 뿌려서 도망가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병 속에 액을 조금 뿌렸다. 순간이었다. 갑자기 이상한 빛과 함께 앞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처녀의 가슴과 그것이 바로 드러나 보이자 한 차례의 사정이 끝나 축 늘어진 성철의 성기가 다시금 불끈 서올랐다. 새카만 흑발과 커다란 눈을 올려 성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청난 미녀였다. 약간 거뭇한 피부가 더욱 그녀를 섹시하게 보이게 했다. 귀걸이도 목걸이도 반지도 장신구 하나 없이 그냥 전라의 몸으로 성철 앞에 앉아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는 대꾸하지 않고 성철을 빤히 보았다. 저 어떻게? 여기에. 더듬거리며 말을 하지 못하던 성철의 눈에 흰병에 쓰인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그랬다. 그녀는 바퀴벌레였던 것이다. 성철을 그녀를 끌고 침실로 갔다. 그녀는 일어설 줄도 몰랐다. 성철이 허리를 잡자 다급하게 기어서 도망가려 했다. 손가락과 발이 기괴한 각도로 마구 움직였다. 몸은 그렇게 도망가려 하는데도 비명소리 하나 나오지 않았다. 본래 목으로 발성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그녀와 정사를 나누었다. 여자의 신음은 없었다. 그저 헐떡거리는 남자의 숨가쁨은 끊이지 않았지만 한때 바퀴벌레였던 그는 어느 인간 여자보다도 아름다웠다. 반항하던 몸짓도 인간이 가지던 생식 본능보다 왕성한 종족 본연의 것으로 돌아가 어느덧 그녀가 더 성철의 몸짓을 받아들이며 원하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그는 사정하며 상대가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었다. 성철의 몸은 땀으로 흥건히 젖었다. 서서히 가라앉아 오는 호흡을 추스르며 그는 옆자리에 누운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보다 키가 더 컸다. 170 정도 되어 보이는 모델급 신장을 가진 여자였다. 육감적인 몸매, 커피색 피부가 은은하게 보였다. 그녀의 호흡에 맞춰 큰 가슴이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다. 가는 허리에 가볍게 땀이 배었는데 감각적으로 늘씬한 다리는 아름다운 외모와 걸맞지 않게 양쪽으로 추하게 벌어져 있고 자극적인 냄새가 풍겼다. 크고 검은 눈과 오똑한 코 숨을 몰아쉬느라 가볍게 벌어진 얇은 입술. 냉혹하게 말하면 도저히 성철 같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할 여자가 아닌 것이다. 연예인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현대미를 갖춘 미녀가 덕지덕지 살찐 비만인 몸에 얼굴은 여드름 투성이인 그와 키 167cm를 가진 흔히 호빗 쪽으로 불리는 성철과 정사를 나누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니까 그녀는 벌레다. 그녀는 바퀴벌레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와 생각이 없다. 매력도 모르는 것이다. 그저 생식 본능에 의해 성철에게 몸을 허락했다. 성철은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다가 뒤뚱뒤뚱 주방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주워들었다. 아까 바퀴벌레에게 뿌렸던 그 약병이었다. 웬 노망난 늙은이가 그에게 주고 간 물건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 노인이 누구고 도대체 왜 이런 대단한 물건을 자신에게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철의 머리는 이제 단 한 가지 생각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 약은 내 거야. 엄청난 희열감이 뇌 속을 질주했다. 첫 경험의 인상은 그토록 강렬했다. 손으로 움직여나는 인위적인 쾌락이 아닌 여자의 몸이 내 정을 받아준다는 것. 그것도 TV 속에 여자들이 부럽지 않을 미녀가 말이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언제까지고 이 은밀한 비밀을 나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방금 전에 나눈 쾌락을 떠올리자 성철은 다시금 몸이 뜨거워졌다. 또 한 차례의 교감을 나누려 황급히 침실로 향한 그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아름다운 그녀는 온데간데 없이 침대 위에는 다시 한 마리의 징그러운 바퀴벌레가 앉아 있었다. 사방으로 꿈틀대는 더듬이가 더없이 징그럽게 보였다. 1. 타. 그는 무거운 전공책을 침대 위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그와 몸을 섞었던 그 여자, 아니 그 바퀴벌레는 죽었다. 묘한 느낌이 들었다. 분명 방금까지 열렬하게 원하던 여자가 사라지고 바퀴벌레만 남았다. 둘은 같은 것인가?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저 바퀴 한 마리를 잡아 죽인 것밖에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는 얼마든지 그만의 암컷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철은 학교에서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를 비웃던 수많은 여자들을 데려 그가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더욱더 암담해진 인간관계였지만 성철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야릇한 웃음을 머금고 여자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너희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마냥. 사타구니에서 나는 암컷들의 비릿한 냄새를 마치 나도 맡아보았다는 듯이 위아래로 음흉하게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 불안감과 뜻모를 공포를 느낀 여자들은 더욱 그를 멀리했고 그는 정말 대학 내에서 말 한마디 걸어주는 사람 없는 것 또는 인간이 되었다. 그는 개의치 않는다. 내게는 미녀가 많으니까. 야, 성철아 뭐해? 고등학교 동창인 민수가 그를 불렀다. 짜증과 귀찮음이 불쑥 뇌리에 솟아오른다.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가지 않을 기세기에 그는 한마디 했다. 곤충 채집. 곤충 채집. 그러면서 그는 빤히 성철의 채집통을 바라보았다. 채집통에서는 아까 잡힌 메뚜기와 여치, 그리고 풍뎅이가 들어있었다. 곤충 채집이 취미였냐? 고등학교 때는 집 밖에서 나오질 않더니. 그는 흥미로운 듯 채집통을 자세히 살피면서 물었다. 언제부터 잡기 시작한 거야? 성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민수는 머쓱히 멈춰서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야, 민수야 뭐해, 미팅 늦겠다. 이내 그 목소리가 다시 말한다. 너 또 저 페인한테 말 걸어주고 있었냐? 그렇게 말하지 마. 그냥 부침성이 없는 것 뿐이야. 너도 참 됐고 빨리 가자.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하니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젠 민수 자식의 가시거린 동정도 그의 속을 긁지 못한다. 성철은 소중한 것을 다룬다는 듯 채집통을 소중히 껴안고는 서둘러 걷기 시작했다. 그가 약병의 비밀을 깨닫게 된 지 대략 10일가량이 지났다. 첫 정사가 있은 뒤에 그는 약병을 자세히 살피었고 이상한 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삐뚤빼뚤한 것이 읽기 힘들 정도의 악필이었다. 우습게도 글을 해석하는 데만 꼬박 3시간이 걸렸다. 이 약을 뿌리면 사람이 된다. 곤충, 동물 등에 살아있는 것에 한정된다. 약이 노출되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위인화 시간은 노출된 약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러 곤충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동물들은 무리였기에 쉽게 볼 수 있는 곤충들을 채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퀴벌레의 경우보다 힘든 때도 많았다. 모기를 의인화시켰는데 남성으로 변하자 그는 성별을 체크하는 법을 익혀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다시 모기로 돌아오자 성철은 분풀이라도 하든 모기약을 뿌려 그 모기를 죽였다. 매미를 의인화시켰을 땐 그도 당황했다. 양갈색 머리에 큰 다망색, 눈망울을 지닌 귀여운 소녀였는데 흰 피부에다 전체적으로 빈약하고 조그만 체구를 지닌 것이 16살가량의 인간 여성의 몸이었다. 물론 정사할 때에 있어서 죄책감 따윈 없었다. 이미 특혜적인 일본 성문화에 빠질 대로 빠진 그는 동영상과 미연시물에 나오는 성추위를 거리낌 없이 행할 정도의 폐인이었으니까. 다만 의인화되자마자 목청이 터질 정도의 괴음을 질러대는 매미소녀의 반응에 깜짝 놀라고 난 뒤에 결국에는 테이프로 입을 막고 정사를 나누었다. 메뚜기나 여치도 처음은 아니었다. 이 두 종류의 의인화로 성철은 의인화된 사람이 곤충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메뚜기와 여치는 전형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여성처럼 의인화되었다. 긴 생머리에 보기 좋은 근육과 운동으로밖에 만들어질 수 없는 탄력 있는 몸매를 가진 두 여성은 둘이 함께 성철에게 몸을 허락했다. 비 오는 달 잡아온 달팽이의 경우에서도 의인화는 본래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달팽이에게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자 성철은 겁이 많아 보이는 커다란 눈을 깜박대는 가녀린 여자를 볼 수 있었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그녀는 성철과 몸을 섞을 때에도 큰 미동 없이 몸을 가만히 있었다. 그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간 아닌 인간들에게 사정을 하면서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과거에 혐오스럽던 자신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의 행복함은 너무나 갑작스레 끝났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던 날이었다.
성철은 곤충 채집을 위해 마을 뒷산에 있는 들판으로 올라갔다. 여지껏 수많은 곤충들을 잡아왔던 곳이었다. 그때 성철의 눈에 노란 날개를 지닌 나비가 보였다. 곤충의 성향이나 이적인 부분이 인간화가 되었을 때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걸 아는 그는 충동에 사로잡혀 나비를 따라갔다. 체에 걸릴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달아나는 나비를 홀리듯 쫓던 그는 그만 앞으로 엎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쨍그랑 성철은 목이 부러질 듯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보았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안 돼. 안 돼. 성철이 미친 듯 기어가서 절규했다. 약병이 튀어나온 돌부리에 부딪혀 깨진 것이 보였다. 약은 모조리 흘려져 땅으로 스며들었을 터였다. 우우. 그는 심한 패닉감에 사로잡혀 몸을 웅크렸다. 그때였다. 수십 번 보아왔던 빛이 옆에서 강하게 쏘아졌다. 위인화가 이루어질 때 곤충에게서 쏘아지던 빛이었다. 그는 미친 것처럼 옆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힘껏 눈을 비볐다. 아, 있었다. 짧은 단발의 아름다운 여인이 날카로운 눈매와 뾰족한 턱이 그녀를 예리하게 보이게 만든다. 희디인 피부가 빛나는 듯하다. 긴 몸에 큰 가슴과 엉덩이를 지닌 아름다운 여자였다. 성철은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그녀에게로 돌진했다. 그가 보아왔던 어느 의인어보다 아름다웠고 관능적이었다. 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꽉 들어찼다. 흠칫하던 그녀는 정신없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성철에게 알았다는 듯 자세를 바꿔 다리를 벌렸다. 성철은 삽입 시에도 찌푸림이 전혀 없는 곤충들의 무감정한 얼굴을 알고 있었다. 정신없이 움직였다. 마지막이라는 더 이상 쾌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압박감이 그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다. 좀 더 그렇게 쾌락에 취한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흰손이 자신의 머리를 잡는 것도 느끼지 못했고 이내 그녀의 날카로운 이빨이 자신의 입술을 물어뜯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얼굴살이 뜯겨나가 너덜거리는 와중에도 그는 허리를 움직였다.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을 피로 적시고 계속해서 성철의 얼굴을 물어뜯었다. 눈, 귀, 광대뼈, 볼 남김없이 뜯어갔다. 질겅질겅 씹어먹어다. 이윽고 그 열렬했던 사랑이 한 차례 끝나자 얼굴 없는 한 시체만이 들판에 놓이게 되었다. 사방에서 피비린내가 났다. 이제 아름답던 한 여자는 없었다. 얼굴 없는 남자의 시체 위로 한 마리 암사먹이가 앉아 있었다. 5번째 이야기. 기묘한 짧은 이야기들. 기묘한 채팅. 긴 하루가 끝나고 지친 남자는 스트레스도 해소할 겸 오랜만에 채팅을 하기로 했다. 페이지를 넘기며 재밌을 것 같은 방을 찾다가 여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방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게 됐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로 긴 대화를 하다가 남자는 어떤 용무 때문에 잠시 채팅을 쉬게 됐다. 아,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담배를 그렇게 오래 피우세요? 골동품 가게. 마을 골동품상에는 바이올린 한 대가 있었다. 어느 날 가게에 한 소년이 와서 물었다. 그 바이올린 얼마예요? 주인이 가격을 말하자 소년은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년의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지만 나중에 돈을 가지고 오겠다며 돌아갔다. 며칠 뒤 주인은 소년이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걸 우연히 알게 되었다. 소년은 자신의 몸에는 버거울 만한 자전거에 신문을 쌓고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열심히 페달을 밟는 소년의 모습을 주인은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주인이 여느 때처럼 가게를 보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신사가 방문했다. 남자는 가게 안의 골동품들을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바이올린에 눈을 뒀다. 주인을 향해 이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다. 주인이 아니 그 바이올린은 라고 우물거리자 남자는 이 바이올린이 마음에 들었다며 바이올린 가격에 몇 배나 되는 돈을 꺼내 주인 앞에 두었다. 주인은 생각지 못한 금액을 앞에 두고 고민했지만 죄송합니다. 역시 팔 수는 없습니다. 라고 남자에게 고했다. 남자는 굉장히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그리고 수개월 후 그 바이올린 아직 있습니까? 신문 배달로 모은 돈을 가지고 소년이 가게에 왔다. 하지만 가게 안에 바이올린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이 두리번거리며 바이올린을 찾자 주인이 미소 지으며 나타났다. 기다렸다. 아무에게도 팔리지 않게 숨겨둔 바이올린을 가져와 소년의 앞에 내밀었다. 소년은 정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소년이 눈을 반짝거리며 바이올린을 잡으려고 하자 콰직 주인이 바이올린을 꺾고 부셨다. 망연자실한 소년을 향해 주인이 한마디 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야. 가난한 여자아이. 반에 가난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도시락을 싸오는 것도 힘들 정도로 가난한 아이였다. 간간히 과자를 주면 무척이나 좋아했었다. 어느 날 그 여자아이가 과자를 잔뜩 가져왔다.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매우 기쁜 듯이 엄마가 용돈을 많이 주었어. 그리고 내일은 좋은 데로 놀러 간대. 라고 대답했다. 아무래도 집 형편이 좋아진 것 같았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다. 그 여자아이네 가족 자살했어. 점술사. 우리 동네에는 운세를 잘 맞추기로 유명한 점술가가 있다. 어느 날 회사 동료와 점심시간에 그녀를 찾아갔다. 동료는 내일의 운세를 물었는데 그녀는 당황해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료는 매우 침울해했다. 그런데 그날 밤 점술가가 죽었다. 음주운전한 차가 그녀의 노상가게로 돌진해 즉사했다고 한다. 이상한 승계.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동료들이 노래방도 가자고 했지만 노래방을 가면 분명 막차가 끊길 것이다. 미련은 남았지만 만만치 않는 택시비를 생각하며 지하철을 타러 나왔다. 다행히 막차는 있었다. 아슬아슬하게 탄 것 같다. 두어 정거장이 지났을 무렵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지하철에 탔다. 그 남자는 문이 닫히자마자 승객들의 얼굴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실례합니다. 28살입니까? 남자는 내게 말을 건넸다. 네. 어떻게 알았죠? 신기한 마음에 되물었지만 남자는 내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 아주머니는 49세이신지요? 네, 맞아요. 아저씨는 53세. 어라, 그걸 어떻게? 아무래도 남자는 얼굴을 보면 나이를 맞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나를 포함한 승객들은 모두 남자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지하철에 사고가 나서 승객 전원이 사망하였다. 6번째 이야기, 살인자의 후손. 한 아이가 살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모태신앙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이를 키웠고 너무도 우러나는 신에 대한 염원에 입각하여 아이의 이름을 아담이라 지었다. 아담의 아버지는 술주정맹이었다.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던 그는 매주 휴일 몰래 교회에 다녀오는 아내를 폭행했다. 성경책을 찢어버리곤 화덕에 넣었다. 아내는 다만 눈물만을 흘렸다. 그러나 항상 다음 주 교회 앱에 빠지지 않고 이런 폭력을 무의미하게 되풀이되었다. 아담이 18살 나던 해 술에 심하게 취한 채 집에서 부직갱이를 들고 있던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머리를 맞아 죽고 말았다. 아담은 그걸 보았다. 아버지에게 맞은 부분이 흉하게 패어 들어간 채 눈, 코, 뒤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날 밤 아담은 장작을 패는 도끼로 술에 골아 떠떨어져 자고 있는 아버지의 머리를 찍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18살 나이에 그는 마약을 팔기 시작했다. 어린 소년이 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자 그한테 패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20살, 아담은 두 번째 살인을 했다. 이미 아버지의 살인 용의자로 지목받고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그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그가 속한 집단에서 다른 갱의 조직원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는 그대로 했다. 차가운 권총을 그의 머리에 가져다 대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는 그에게 조소를 머금고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고 나자 그는 다른 사람보다 저 우월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어느덧 그의 밑에 따르는 휘하 조직원들이 생겼다. 그는 그렇게 소년에서 청년이 되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어른이 되어갔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하니 너무나 행복했다. 하는 일이라고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목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었다. 하풍 나올 정도로 쉬운 일을 하면서도 그는 매일 밤 따뜻한 침대에 잠들었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부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냉혹한 법도 그에겐 소용이 없었다. 여자를 원하면 거리에 나가 강간을 하면 되었다. 당장 주머니에 돈이 궁하면 가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돈을 꺼내오면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초면이라도 당장 총을 쏴서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다. 걱정할 것은 없다. 시체를 치워줄 부하들이 그에겐 많이 있었다. 아담이 더 이상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숫자를 기억하지 못할 즈음에 그는 경찰에 잡혔다. 붉은 십자가 아담, 그에게 붙은 별명이었다. 결국 그는 37명의 사람을 죽인 죄로 법정에 섰다. 아담은 오만하게 판사를 쏘아보았다. 서영. 땅땅땅. 의사봉이 3번 내려쳐졌다. 두 단어를 듣는 동안에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질 않았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오면서 약자는 강자에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저 자신의 차례가 온 것뿐이라고 여겼다. 그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형벌은 가혹한 것이었다. 평방 10m밖에 되지 않는 감옥에서는 약간의 지하수만이 흘러들어왔다. 그곳에 말린 식량들을 일부 넣고 굶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것. 어둠의 공포 속에서 천천히 굶어 죽어가며 참회하라는 혹독한 형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수감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끈질기게 버티었다. 죽은 줄 알고 문을 열어보았다가 패인 꼴이 된 그가 살아있는 걸 보고 다시 문을 닫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루 세 입의 걸량만을 베어 먹으며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허기는 실약같이 흘러나오는 지하수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밖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다급한 비명과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이 부서질 듯 요동쳤다. 엄청난 굉음과 고함 소리에 그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어둠 속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공포를 이기려 잠을 청했다. 누군가의 비명소리돌과 암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심지어 강하게 떨리는 지진에도 모른 척 잠을 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깨어났을 땐 구석 모퉁이가 박살나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는 자신의 감옥을 보았다. 벌떡 일어났다. 황급히 모퉁이에게 다가가자 처참하게 부서진 수용소가 보였다. 날카로운 돌들의 모서리에 손바닥을 찍히며 위로 기어 올라왔을 때 그는 사람 한 명 없는 황량한 대지를 보았다.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박살나 있었다. 드문드문 보이는 쓰러지지 않은 나무들, 버려진 자동차들, 무슨 천재지변이 닥쳤던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망연히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한없이 걸어도 보이는 것은 부서진 잔해들 뿐이었다. 사람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의아해하는 아담에게 조급한 마음이 떠올랐다. 적어도 무언가가 닥쳤기 때문에 이런 파괴를 불러왔다면 사람들의 시체 한 구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심지어는 새 한 마리, 풀벌레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럴 리 없을 텐데 하면서도 아담은 마치 살아남은 존재가 자신뿐인 것처럼 불안했다. 결국 하루를 꼬박걸어 피곤한 그는 건물 파편 속에서 자리를 잡고 누웠다. 어두컴컴한 하늘에 별들만 가득 떠 있었다. 사방이 조용한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음이 번졌다. 웅하고 묘하게 울리는 공명음이었다. 그 순간 찬란한 빛이 하늘에 보였다. 아담이 놀라 상체를 일으키자 부드럽게 회전하며 그의 앞으로 내려앉았다. 평생 신이나 그 비슷한 걸 입에 담아본 적 없는 아담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신이시여를 내뱉었다. 동그란 원형의 빛은 잠시 부르르 떨며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기괴한 각도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츠륵츠르륵 묘한 각도로 간 판들이 내부로 접히기를 반복하면서 원형의 비행체는 삽시간에 큰 자동차 한 대 크기로 줄어들었다. 아담은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작아진 비행체 안에서 인간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내렸던 것이다. 새 놈이었다. 그들은 매우 커다란, 눈망울에 걸맞는 커다란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어린아이만한 신장을 지녔지만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곧 아담의 귀에 거슬리는 묘한 공명음을 내기 시작했다. 이 인간 수컷이 최후의 인간인가? 아담은 눈을 크게 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묘한 울림에 불과한 그 소리의 의미가 뇌리속으로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 수컷 한 마리뿐이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렇게 묘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던 그들은 아담을 쳐다보며 그 이상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귀로 들려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뇌리에 저절로 의미가 떠오르는 신비한 언어였다. 인간, 너희들 종족은 멸망했다. 시간이 없으니 간략히 알려주겠다. 아담은 눈을 크게 떴다. 너희들은 뭐지? 신, 창조자,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분명한 건 우리는 너희를 만들었고 그 괴상 물체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이어 말했다. 또 파괴했다.
그 묘한 공명음에게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감정을 전해 느낀 아담은 크게 놀랐다. 어째서? 인간은 타락했다. 너희는 창조 근본부터가 잘못되었어. 너희는 결코 우리처럼 될 수 없었다. 아담은 분노를 느끼지 못했다. 본래부터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기에.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니다. 과거에 수없이 실패했고 이번에도 실패했을 따름이지. 그런 식이라면 창조를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나. 아담은 자신이 마지막 인간이라는 사실이라는 데에만 절망을 느끼며 항변했다. 애당초 너희인 실험체다. 너희가 창조해낸 사회구조나 폭력성, 과학발전의 다른 방향성 같은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향상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끝내는 종족 전체의 탐욕과 이기심을 이기 못하더군. 너희는 단점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담은 이제 완연히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포기한 거야? 더 이상 인간은 없는 건가? 그는 몸을 일으켜 소리쳤다. 그럼 이따위 것을 왜 나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 때문인가? 그 창조자들은 커다란 눈으로 아담을 바라보며 전했다. 아니다. 다시 시도하기 위해 왔다. 그는 순간 멍해졌다. 또 다시 시도한다고? 본래 지구라는 것도 인간 양성을 위한 우리들의 작품이었다. 우리의 고향은 이곳에서도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에 있다. 시간과 공간의 괴리를 넘어 존재한다. 우리 별을 본따 지구를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17번째 인간 양성 계획이 실패하면서 지구는 거의 멸망 직전의 상태다. 따라서 우린 이번 18번째 계획을 마지막으로 실행한 뒤 지구를 파괴할 계획이다. 너무도 빨리 전해진 놀라운 소리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인간을 증식시킬 생각이지? 아담은 빠르게 물었다. 내가 신인류의 아버지다. 창조자의 대답은 확고하게 전해졌다. 아담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건 안 돼. 이 인간의 DNA를 이미 보았어. 성향적으로도 본능적으로도 너무나 충동적이고 폭력적이야. 선한 인간의 유전자를 사용하고도 실패했어. 이 수컷을 사용해선 안 돼. 그들 중 다른 존재가 아담과 대화하던 일을 만류했다. 그럼 어쩌자는 거지? 인간 샘플 보존실에 냉각 시스템이 정지되었어. 인간 수컷을 창조해낼 수 없다고. 아담은 그제서야 이해했다. 내가 인류의 시조가 되라는 건가? 맞다. 애석하게도 방법이 없다. 저들의 말대로 내 유전자는 너무 폭력적 성향을 가졌다. 때문에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가진 인간의 샘플링이 파괴되었다. 방법이 없다. 나 혼자서 인류를 복원시키라는 건가? 이번에 그들에게서 웃음과 같은 공명이 퍼졌다. 물론 아니다. 우린 너에게 인간 여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갑작스레 아담의 몸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들의 빛나는 비행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지? 무슨 짓이야? 온화한 공명음이 들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 최대 수명이 80을 넘지 못하는 빈약한 육체로 인류를 이루어낼 수 있을 리 없다. 우린 단지 내 몸을 강하게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크크.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린 힘을 제한하긴 했지만 최대한 우리의 능력도 이전시켜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너희는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더군. 너는 뇌가 가진 힘을 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들이 흔히 부르는 초능력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더군. 본능을 속이는 일이지. 500년의 수명을 지닌 우리들에 비해 너무도 쉽게 노화한다. 우린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담은 아득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무심코 옆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저절로 세포들이 허공을 부여하며 여자의 몸을 이뤄내고 있었다. 너의 짝이다. 그래도 너와 같이 긴 수명과 강한 육체를 받을 것이다. 후손들에게 적합하고 이로운 유전자를 모두 주입시켰다. 두뇌, 운동신경, 미적인 부분 어느 부분에서나 모자람이 없다. 여지껏 아담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내 후손들은 살인자의 후손이다. 내 뇌리에는 인간을 죽인 기억이 셀 수 없이 많군. 하지만 기억해라. 인간이 지닌 면은 적게 잡아 수백억 개. 내 폭력적 성향을 후손에게 주지 않으려 노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너의 후손을 마지막으로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득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마지막 말을 들었다.
풀밭에 놓여진 그는 하늘 멀리로 멀어지는 찬란한 빛을 보며 그렇게 아득한 정신을 부여잡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렇게 그는 아담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어딘가에서 마지막 기회를 누리고 있다.